안녕하세요. 크나큰 배신감으로 얻은 상처를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40대 여자이자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별다른 걱정도 불행도 없이 저는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고 탄식할 정도의 사연들이 올라오던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네요. 주위엔 이미 다 잊은 척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곤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태어나서 처음 겪은 엄청난 배신감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이 마음을 토로하자니 속상해 하실 것 같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자니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사연을 공유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어서 말이죠.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엄마는 주부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버지는 교장을 역임하셨는데 꽤 부유하셨던 할아버지 덕에 그전에도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었죠. 아버지는 저와 오빠를 부족함 없이 가르치고 키우시면서도 한편으론 어려운 학생을 꾸준히 후원하고 봉사를 쉬지 않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며 대학 졸업 후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전 그대로 서울에 정착했고 백화점에 입사해 팀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진 그래도 연애를 꽤 했던 것 같은데 30대 때부턴 일에 더 집중한 결과 저는 그만 홍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수희야, 너 이번 주 주말에 선보러 나가봐라. 네 아버지 지인이 주선해준 자리인데 대기업 다니는 남자래. 성격도 착하고 부모가 서울에서 작게 사업체를 운영해서 집안도 여유롭다는구나. 나이도 너보다 딱 2살 많대. 근데 엄마, 나도 난데 그 사람은 뭐 하느라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대요? 물론 요즘에 결혼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집안도 좋고 성격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위 여자들이 왜 가만뒀겠어요? 3년 전에 오래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진 후엔 여자를 안 만났대. 그만큼 사람을 함부로 안 만난다는 거 아니겠니? 만나보고 영 아니면 그때 안 만나도 되니까 우선 나가봐. 저도 결혼 후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에 저는 그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이미 2번이나 선을 봤었지만 저와 맞는 분을 만나지 못했기에 선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람은 외모도 깔끔했고 엄마 말처럼 착함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는 사람이라 단박에 호감이 가더군요. 게다가 대화도 잘 통하는 것이 이번에는 정말 내 인연을 만난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 남자 또한 제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고요. 수희 씨는 얼굴도 마음씨도 예쁘신데 무엇보다 이름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흔한 이름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우린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결혼을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2년간 그 사람을 지켜봤고 마침내 제 나이 38에 그 남자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동생 시누이와 결혼한 동서 시매부보다 늦게 들어온 맏며느리인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양가에서 반반 지원해 주신 덕에 우린 공동 명의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어요. 특히 결혼 1년 후 제가 아들을 낳은 후엔 오로지 일, 집, 일, 집만을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거구나 싶어 날로 행복해졌죠. 그러다
아들의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돌아간 시누이와 시매부와 달리 남편과 시동생의 술자리가 길어졌거든요. 미안해, 여보. 딱 1시간만 더 있다가 대리 불러서 집에 가자. 괜찮아. 일 때문에 호주에서 사는 서방님이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거잖아. 동서는 조카랑 아까 일찍 잠든 것 같으니까 나도 혜찬이랑 작은 방 가서 먼저 잘게. 당신은 서방님이랑 묵은 회포 실컷 풀고 천천히 자.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엔 잘 자던 아들이 잠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방에서 1시간 반이 걸려 아들을 겨우 재워놓으니 제 목이 너무 마르더군요. 저는 애가 깰까 싶어 최대한 문고리를 소리나지 않게 돌려 살금살금 방 밖을 나왔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주방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태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이었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버린 전 몰랐으면 좋았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고 그만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형, 아직 형수님 모르시지? 형 전 여자친구랑 자기 이름이랑 같은 거. 형수님은 박씨고 그 여자는 윤씨인 것 빼곤 수희라는 이름은 똑같은 거 말이야. 평생 몰라야지. 알 필요도 없는 일이야. 형이 형수랑 선보러 나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로 그랬잖아. 부모님이 전에도 선보라고 성하셨던 거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 여자랑 이름 똑같은 여자가 나온다고 해서 호기심에 나갔던 거라고. 형, 설마 그 여자 못 잊어서 이름이라도 같은 형수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지? 내가 미쳤냐? 무슨 이름 하나 같다고 결혼을 해. 아니야, 그런 거. 물론 이름 때문에 나간 자리 맞지만 막상 만나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게다가 무엇보다 조건도 좋고 만나보니 내 생각보다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결혼한 거야. 하긴 우리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지. 부모님이 집안도 직업도 별로고 인상도 영 안 좋다고 극구 결혼 반대했던 그 여자랑 헤어진 후에 절대로 딴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던 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 엄청 놀랐어. 근데 형수님을 보니까 형이 결혼하고 싶을 만하다 싶더라고. 그건 그렇고 형, 요즘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지? 어, 아무리 그 여자를 반대했다고 해도 내 부모님인데 어떻게 척을 지고 살겠어. 물론 아버지가 그 여자 인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했을 땐 나도 화가 많이 나긴 했지. 인상은 핑계고 그냥 집이 가난하고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그 사람이 싫었을 뿐인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 여자랑 집안도 직업도 반대로 다 좋은 지금 아내를 두 분 다 엄청 예뻐하시는 거잖아. 그래도 두 분이 형을 위하시는 마음에 그런 건 형도 잘 알지? 알지. 그래서 그때도 결국 부모님을 선택했던 거지. 아무튼 과거는 과거고 난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좋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아들. 또 날 100년 사이 대접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우리 아내와 아들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시는 우리 부모님까지 모든 게 다 평화롭잖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저는 목을 축이지도 못하고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은 남편의 과거 여자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선보기 전 들은 얘기를 통해 깊은 사이였을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그 여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자리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미련이 남았던 건지 미처 몰랐거든요. 게다가 물론 저도 남편의 조건을 안 본 건 아니지만 저를 판단한 것 중 가장 우선이 조건이었다는 말에 상처를 받았죠. 얼마 뒤 거실에선 술에 취해 잠든 남편과 시동생의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한 날이면 저와 아이에게 안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없다며 항상 거실에서 자곤 했죠. 그토록 평소 저와 아이에게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저는 더욱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바보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두가 행복한 이 상황에 긁어부스름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처음엔 조건과 제 이름 때문에 저를 만났다 치더라도 현재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남편을 믿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과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폭풍우가 불어닥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단단한 착각이었다는 걸 1년 뒤의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홀로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아들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아들은 건강히 자라주고 있었어요. 단 하나 걱정은 당시 최근 3개월 사이 남편의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는 거였죠. 여보, 요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이래저래 우리 부서에 요즘 일이 쏟아져서 들어오네.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매번 혜찬이 어린이집 등하교도 당신한테 맡기고 주말에 당신하고 혜찬이 잘 챙겨주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난 괜찮으니까 당신 주말 근무나 야근하더라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가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재한 거 알지? 도시락 싸준데도 굽고 당신 싫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 사 먹어야 돼. 알았어. 맞벌이 하는 당신한테 그런 고생까진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잘 챙겨 먹을게. 아참, 당신 친구한테 혜찬이 맡기고 오늘 친정 다녀온다고 했지? 장모님은 괜찮으시대? 병원에서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으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치셨다네. 아휴, 그러게 엄마는 왜 길을 가면서 앞을 보지 휴대폰만 보고 있어가지고 보도블럭 턱에 걸려 넘어졌대. 아, 속상해서 진짜. 엄만 오려면 주말에나 와보라고 하셨는데 마침 연차가 남기도 했고 마음 쓰여서 그냥 휴가 내고 오늘 가보려고. 출근하면서 장모님께 나도 전화 드릴 건데 당신도 한 번 더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당신이랑 같이 병문안 못 가서 말이야. 괜찮아. 주말에도 못 쉬는 사람이 평일에 어떻게 일을 빼고 나랑 같이 가. 나 오늘 저녁 늦게 올 것 같은데 당신 그럼 오늘도 야근이야? 어, 맨날 똑같지 뭐. 그렇게 그날 전 친한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친정엄마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휴가까지 내고 내려간 저를 자꾸 올려보내려고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집도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이 아버지한테도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까지 미안해야 되겠니? 일하랴 육아하랴 평소에 잘 쉬지도 못할 텐데 왜 휴가까지 쓰고 여길 왔어? 나 괜찮은 거 봤으니까 일찌감치 올라가서 강서방 저녁이라도 챙겨줘라.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이틀 푹 쉬면 돼. 나 괜찮아. 애 아빠도 오늘 야근이래. 혜찬이도 친구 집에 맡겨놨다며. 남한테 괜한 패 끼치지 말고 얼른 찾아서 집에 데려가. 두 분이 하도 등을 떠미시기에 하는 수 없이 저는 일찌감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용산에 도착하니 직장인들이 많이 퇴근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마침 남편의 회사도 용산 근처였기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오늘 야근이라고 했지? 나 용산역인데 회사로 초밥 좀 사다 줄까? 벌써 왔어? 근데 어쩌지? 나 지금 경기도에서 외근 중이야. 밥은 여기 근처에서 대충 때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혜찬이 집에 데리고 가서 둘이 맛있는 거 시켜 먹어. 그리고 나 끝나면 다시 회사 들어가서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서 많이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미안해.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내일은 도시락으로 장어라도 구워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버스를 타러 큰 길로 나온 제 눈앞에 아주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더라고요. 뭐지? 차 번호가 우리 남편 차랑 똑같네? 신호등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차는 분명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차종부터 번호, 색깔, 특히 우리 아들이 장난으로 붙여놨다가 결국 여태 떼지 못했던 창문의 캐릭터 스티커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른 사람의 차일 수가 없었죠.
분명 방금 경기도에서 외근 중이라던 사람이 무슨 수로 10분도 되지 않아 용산으로 날라온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요. 순간 불길한 기운이 서늘하게 제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눈앞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잡아타곤 다급히 소리쳤어요. 기사님, 저 앞에 BMW 좀 따라가 주세요. 저 앞에 적어요. 깜짝이야. 죄송하지만 저 이제 밥 시간이라 손님 안 태웁니다. 그런데 저보다 어려 보이던 젊은 기사님은 심드렁하게 저를 하차시키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더 급해져 기사님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죠. 지금 다른 빈 택시도 없는데 제발 제 사정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차가 제 남편 차인데 저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사람 쫓고 그런 거 못해요. 다른 택시 타세요. 다른 택시 잡는 사이에 저 차 놓쳐요. 기사님, 제가 요금은 따블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따블이요? 이거 참. 그럼 가야죠. 자, 꽉 잡으세요. 2배로 요금을 내겠다는 제 말에 기사님은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기사님은 그때부터 제 남편의 차를 신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못한다더니 자동차 경주 게임하는 것처럼 운전 실력이 아주 현란하시더군요. 그렇게 한 20분쯤 달렸을까? 남편의 차는 한 주택가의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헤매지도 않고 아주 익숙한 듯 빌라 앞 빈 공간에 주차를 했죠.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모쪼록 별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기사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급하게 내리느라 잔돈도 필요 없다는 제 말에 기사님은 제게 덕담까지 해주신 뒤 유유히 사라지셨죠. 제가 내리자 마침 남편도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다음 장면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어요. 왔어, 성국 씨? 웬 여리여리한 여자 하나가 빌라 앞에서 튀어나와 제 남편의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한 남편의 대답에 그 여자의 믿을 수 없는 정체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왜 나와 있어? 저녁은 쌀쌀해. 수희 너 감기 들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얼른 들어가자. 내가 저녁 차려놨어. 몸도 아픈 사람이 안 쉬고 왜 이렇게 움직여. 내가 와서 저녁 해준다니까. 얼른 들어가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로의 얼굴에 끔찍한 입맞춤까지 하며 말이죠. 뒤에 남은 저는 그대로 털썩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요. 수희, 내 이름이랑 같았어. 저 여잔 내 남편이 그렇게 잊지 못했다던 전 여자친구였던 거야. 그 여자는 1년 전 술에 취한 시동생과 남편을 통해 알게 됐던 남편의 전 여자였던 겁니다. 급한 대로 우선 다정하게 빌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긴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배신감으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도 바람이 아닌 이상 어떤 미친 남녀가, 그것도 서로 연인이었던 남녀가 아무 감정 없이 집에 들락거리고 저런 진한 스킨십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명백한 바람이잖아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하염없이 그 빌라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아들을 맡긴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울먹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 바보야. 그걸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채던지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던지 해야지. 왜 거기 바보처럼 그러고 서 있어. 나도 쳐들어가고 싶은데 집 호수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리고 지영아, 나 너무 상처받고 충격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난 결국 이름만 같은 그 여자의 대용품이었던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당장 전화라도 해서 악다구니 쓰고 싶다가도 그럼 이혼할 때 유리한 증거를 잡을 시간을 내다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어. 이런 내 스스로가 속물처럼 느껴져서 더 싫어져. 그게 왜 속물이야? 애까지 있는 네가 그럼 사랑 타령하고 있어야겠어? 가정 있는 놈이 무책임하게 전 여친이랑 붙어먹고 있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한심하고 버러지 같은 짓이지.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친구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감성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겐 이제 혼자서 지켜나가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친구는 제게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내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거든? 내가 걔한테 들었는데 바람 피운 인간이랑 이혼할 땐 증거가 제일 중요하대. 부부가 헤어질 때가 그렇게 서로 치졸해진다고 하긴 하는데 생각해봐. 가족 배신하고 지 욕정 찾아 떠난 인간한테 돈까지 얹어주면 얼마나 열딱지가 나겠어. 게다가 재수 없어서 양육권까지 주게 되면 낭패잖아. 그러니까 너 집에 가면 힘들겠지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증거부터 모아. 네 남편 휴대폰 메시지 뒤져서 그 여자랑 나눈 대화 전부 캡처해서 네 휴대폰으로 보내놔. 그리고 그 여자 집 정확한 호수 모르겠다고 했지? 혹시 휴대폰 배달 어플이나 복합 쇼핑 모바일 어플에 그 여자 집 주소가 나와 있지 않을까? 아무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우선 다 해둔 뒤에 그놈하고 그 여자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리든 말든 해. 저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집에 와 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의아하게 물었죠. 당신 아까 도착했다더니 왜 나보다 늦게 와?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 미안. 내가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네. 지영이네 집에 혜찬이 데리러 갔다가 수다가 길어져서 좀 늦었어. 당신 내일도 주말인데 출근한다고 했지? 또 경기도로 외근가? 아, 어. 아, 너무 피곤하다, 여보. 나 먼저 잘게. 욕짓거리가 목구멍을 뚫고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아들을 방에 다시 재우고 저도 씻고 나오자 남편은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졌더군요. 일하랴,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하랴 힘들기도 했겠죠.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후 저는 남편의 손가락으로 남편 휴대폰의 지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의심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지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건 3개월 전이더군요. 네, 바로 남편의 회사 일이 눈썹 휘날릴 틈도 없이 바빠지던 그 시기 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철저히 저를 속이고 회사 일이 아닌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3개월 전 먼저 남편에게 온 그 여자의 문자를 보자 저는 왜 헤어졌던 그 여자를 결혼까지 한 인간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성국 씨, 잘 지내? 나 수희야, 윤수희.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된 주제에 결혼한 당신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해. 사실 나 얼마 못 살아. 3기일 때 위암이 발견돼서 수술하고 치료받았는데 그게 재발돼서 더는 손쓸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나 마음이라도 편히 여생 보내려고 퇴원했어.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성국 씨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 나 알아. 성국 씨도 나 좋아하는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 그런 성국 씨 이해했지만 나 살면서 한 번도 성국 씨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국 씨, 나 더는 안 바랄게. 딱 한 번만 나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성국 씨 얼굴을 보고 가면 나 더는 아무 미련이 없을 것 같아. 그 내용을 보자 춥지도 않은데 그 여자의 감기를 걱정하던 남편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자를 받은 이후 전화를 한 건지 그 뒤에 대화 내용은
첫 만남을 가진 뒤더라고요. 수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은 가정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이제 난 다 있고 아내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곧 죽을 내 몫까지 꼭 행복하게 살아줘. 모르면 몰랐어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걸 안 이상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공장에서도 상사한테 찍혀서 모함당해서 잘렸다며. 그 와중에 암투병 하느라 전셋집도 빼고 원룸 월세집에 산다며. 그 골방에서 쓸쓸히 죽을라만 기다린 널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때 끝까지 널 못 지켜줘서 미안해. 사실 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널 잊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 우선 내가 전셋집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이사부터 하자. 이젠 절대로 너 떠나지 않고 내가 지켜줄게. 그 뒤 두 사람은 끝내 만남을 갖기 시작했더군요. 남편은 저 몰래 자신의 돈으로 그 여자에게 그 빌라 전세를 얻어준 거더라고요. 기가 차고 코가 막혔죠. 남편은 부모의 반대로 인해 헤어져야 했던 그 여자를 여태 잊지 못했고 그 여자에 대한 미련에 애틋함과 동정심까지 더해져 그 여자를 만나왔던 겁니다. 저는 3개월치의 모든 대화를 전부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식재료나 온갖 자파를 살 수 있는 큰 모바일 쇼핑몰 어플로 접속하니 가장 최근에 전기담요를 배송한 주소가 보이더군요. 빌라 이름을 보니 그 여자의 집 주소가 맞기에 저는 그 주소 또한 얼른 제 휴대폰에 메모해 놓았죠. 이렇게 빨리 출근해? 남은 일이 많아서. 주말인데 좀 더 자, 당신. 난 다녀올게. 뻔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곤 곧장 아들의 친구 집에 맡기곤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 대신 현관문을 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친 채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신혼집을 차렸네. 여기가 경기도니? 여보, 여긴 어떻게 알았어? 성국 씨, 당신 아내야 저 사람?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는 남편을 뿌리친 채 저는 두 사람의 모습과 집안 곳곳을 마구 사진 찍었습니다. 안방, 거실에 잔뜩 걸려있는 두 사람의 사진들까지 전부 말이죠. 말라서 볼이 패였던 그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마지막으로 거실에 다시 멈춰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냅다 무릎을 꿇어? 변명 안 해?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었어라든지 아니면 잠깐의 실수니까 용서해달라든지 그딴 역겨운 변명 말이야. 역시 다 알고 왔구나. 당신이 여기까지 왔을 정도니 내가 변명해봤자 소용없겠다고 생각했어. 맞아, 여보. 나 수희 정말 많이 사랑했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헤어져야 했을 땐 그냥 다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그래서 선택한 게 나였니? 생긴 것도 직업도 집안도 다 반대지만 이름이라도 같은 나였냐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 혜찬이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며. 당신 이거 우리 혜찬이한테도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알아? 나 당신이 용서 구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날 이렇게 배신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내 이름 저 여자한테 불러대지 마. 이 여자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알겠어. 만약에 당신이 이 여자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나 마음이 힘들지언정 당신 병문안도 보내주고 두 사람이 원하면 옆에서 간병도 하라고 허락해 줬을 거야. 평생 당신 마음에 남을 한이 걱정돼서라도. 근데 당신은 그 알량한 사랑 타령으로 당신 가정을 배신하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거야. 좋은 친구로서 보내줄 수 있었던 당신의 전 여자를 더러운 상간녀로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난 수희의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은 진실된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만 선물해주고 싶었어. 수희, 아니, 이 사람이 원한 건 친구가 아니라 연인인 나였으니까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여보. 그러니까 당신도 이 사람도 저버릴 수 없었던 나 절대 용서하지 마. 정말 미안해. 대단하다, 당신. 어차피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당신 아들한테까지 등 돌리고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절대 우리 혜찬이 당신한테 안 보여줄 거야. 알았어? 나중에 우리 아들 보고 싶다며 울며 불며 찾아오지나 마.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성국 씨는 그냥 제가 불쌍해서 못 떠나고 있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성국 씨 워낙에 착한 사람인 거.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얼마든지 절 때리고 욕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이 사람 버리지 말아주세요. 곧 세상을 떠날 저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어요. 수희야. 차마 눈물 없이 못 볼 광경이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 자식까지 버리겠다질 않나. 그 여자는 저에게 남편은 제발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바닥에 픽 주저앉아 기침을 하지 않나.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투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질 않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전 두 사람에게 자신들을 방해하는 악역일 뿐이었고 두 사람의 비극 영화 스토리에 장단 맞춰주며 낭비할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남기곤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내가 몸 아픈 저 여자한텐 더한 악담을 남기진 않을게. 근데 당신 이건 잊지 마.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가족도 다 버리고 저 여자의 손을 잡은 건 당신이 감내해야 할 선택이야. 그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르던 당신은 불평할 자격 없어. 당신의 선택으로 우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야 했으니 언젠간 반드시 당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 당신 때문에 한 채 불편함도 겪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서 당신 짐 다 빼가.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우는 건 어제 실컷 했으니 더는 저를 배신한 남편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저녁에 집으로 좀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용달을 부른 남편이 짐을 거의 다 쌌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집에 도착하시더군요.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과 맞닥뜨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어머마, 너희 어디 이사 가니? 아래에 있던 용달 트럭 너희가 부른 거야? 이삿짐 차리기엔 용달 크기가 너무 작았잖아요. 얘 성구가 네가 얘기해봐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우린 왜 부른 거고? 아버지, 어머니, 그게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 사람 집만 빼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받았다던 여자한테 전셋집까지 얻어주고 바람 피우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윤수희라는 여자요. 뭐야? 윤수희? 그때 걔 말이냐? 성국이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저 아픈 수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 수희한테 남은 시간 동안 옆에 있어줄 거예요. 참으려고 했건만 열이 뻗치더군요. 저는 그대로 찬물을 떠다가 남편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양심 없는 인간아. 내 앞에서 내 소중한 이름으로 그 여자 불러대지 말라고 했지? 그건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한테 지켜야 할 예의 아니야? 들으셨죠, 어머님, 아버님? 아픈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서 이 사람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평생 자기 아들도 안 보겠대요. 그래서 저 이혼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두 분 여기로 모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두 분도 평생 우리 아들 못 보실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자식이.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건만 키웠고 이 그 사단을 내. 시아버지는
식탁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던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죠. 에휴,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가 너한테 미안해서 차마 할 말이 없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가정도 있는 놈이 애까지 버리고 정신을 못 차려? 그 여자가 불쌍하면 네 아내랑 아이는 안 불쌍했냐?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어머한테 빌지 못해? 못해요. 불쌍한 그 여자 더는 혼자 못 놔둔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돌아가긴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요. 그걸 아는 놈이 끝까지 이 난리를 쳐? 넌 그 여자한테 갈 거면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우린 너 2번 다시 안 볼 거야. 이혼할 때 변호사 선임할 것도 없다. 죄다 어머한테 넘겨주고 넌 몸만 나가. 조강지처럼 자식 버리는 놈은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러셔도 전 절대 마음 안 바뀌어요. 그때랑 달리 저 절대로 못 막으실 거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난 가야 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시부모님이 마구 소리를 지르셨지만 남편은 끝내 두 분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한탄하시던 시부모님은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울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놈은 아내와 자식에 이어 부모까지 버리고 이기적으로 떠나버렸죠. 이혼 과정은 쉬웠습니다.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했고 남편은 저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반반씩 지원해 주셨던 집은 제 명의가 되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그 여자의 집값에 보탠 돈만 해도 1억 5천이 넘었으니 전혀 과한 결과라고 생각지 않았죠.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했고 제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 찾아가서 해찬 아빠 퇴근할 때 난동 부렸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오빠 교사 인생에 문제라도 생기면. 딱 한 대 때렸어, 한 대. 내가 약이 올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너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도 안 걸었다며? 죽을 날 받아둔 여자한테 뭐하러. 이혼은 이혼이고 나도 연민은 있는 사람이야. 대신 그 자식한테 받아냈잖아. 그러니까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그놈한테 뭐라도 하나 더 갚아주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학교 애들한테 항상 사람은 몸이 아닌 말로 대화하는 지성인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긴 하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앞니를 죄다 부러뜨려 놓고 싶은 것도 겨우 참은 거야. 나쁜 자식. 고소할 테면 하라고 그래. 지도 양심 있으면 아마 못 그럴걸? 차라리 못된 놈이라도 되면 더 냅다 패줬을 텐데 나한테 멱살 잡히고서도 축 처져서 죄송하다고만 하는 모습 때문에 아우 더 열불 터지더라고. 아주 등신 같은 놈이야 그놈은. 너 앞으로 꼭 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친정 오빠는 그놈의 회사에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오기까지 했죠.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 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기가 싫었어요. 제가 왜 그놈 때문에 제 인생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좋은 직장도 나중에 우리 아들 교육에 좋은 이 동네도 다 포기하고요. 저 고개 빳빳이 들고 전보다 더 잘 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모임으로 알게 된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로 인해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젠 전 남편으로 써야 맞겠죠. 오빠가 찾아간 일로 전 남편의 외도 소식은 회사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더군요. 전 남편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는데 회사 동료가 은근하게 물어보니 상간녀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는 두 사람의 근황을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 여자와도 더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되고 1년이 훌쩍 지난 얼마 전 저는 아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호적 정리가 마무리된 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게 전해준 소식은 쇼킹 그 자체였죠. 어머마,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안부를 물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만 너희가 참 보고 싶구나. 저희는 잘 지내요. 두 분은 건강하세요? 이혼할 때 서방님하고 아가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한 이후론 두 분 소식을 저도 들은 적이 없네요. 그게 후, 우리 속이 요즘 말이 아니구나. 내가 창피해서 어따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성국이 그놈 그렇게 연병을 떨더니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지금 우세요? 으, 내가 늙으니까 눈물이 너무 헤퍼졌구나. 근데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복장이 터져서 말이다. 그 윤수이란 여자애 시한부 선고받은 거 아니었단다. 아니, 아예 암에 걸린 적도 없었대.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온갖 필연의 여주인공 행세는 다 하던 그 여자가 암에 걸린 적도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는 분통이 터지는지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상사 모함 때문에 회사 잘렸다는 것도, 암투병이랑 사기 때문에 돈 달리고 원룸에 살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구나. 그 기집애 성국이랑 헤어진 뒤에 사치하고 남자 끼고 술 마시는 술집 알지? 거기 선수한테 돈 다 뜯겨서 빈털터리가 됐었대. 그러다 공장 유부남 꼬셔서 돈 뜯어내다가 걸려서 그 남자 이혼할 때 그 아내한테 상간녀 소송 당하고 위자료까지 뜯겼었단다. 그래서 돈 뜯어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국이한테 접근했던 거야. 성국이 마음이 여린 걸 아니까 동정심 자극해서 세상 좋은 여자인 척 애를 꼬셔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병원비 명목으로 야금야금 돈도 뜯어냈대. 그 돈이 무려 1억이 넘었다는구나. 그 멍청한 놈은 그 여자가 자기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같이 병원에 절대 안 가려고 할 때도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거야. 근데 그 여자 정체를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곧 죽는다는 애가 계속 멀쩡하니 이상하지 않니? 네 시애미가 마음이 약해서 계속 성국일 들여다봤던 모양인데 나한테 뭔가 이상하다기에 내가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했다가 그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거다. 근데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그 계집애가 우리가 손쓰기도 전에 튀어버렸어. 결국 성국이한테 남은 건 그 전셋집 하나였지. 나머지 돈은 그 여자가 죄다 뜯어갔거든. 에휴, 이 멍청한 자식. 내가 아주 꼴 좋다고 비웃어줬다. 가족 다 버리고 온갖 드라마 주인공 노릇은 다 하더니만 아주 한심하게 됐지 뭐냐. 우린 사기로 그 여자 신고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전에 걔 신고한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야. 그 남자도 우리 성국이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거지. 게다가 알고 보니 기가 막혀서 원 이미 사기 전과도 있는 애였단다 글쎄. 결국 한 달 뒤에 경찰이 지방 모텔에 숨어있던 걔를 체포했고 지금 교도소에서 실형 살고 있다. 이 망할 기집애 아주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렸어. 내가 예전에도 걔 집안이랑 직업 때문이 아니라 관상이 너무 안 좋아서 반대했던 건데 관상은 과학이라더니만 역시 사람 느낌은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어머마, 사실 나 오늘 염치 없는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전화했다. 그놈이 상심이 컸는지 그 좋은 대기업도 때려치우고 그 여자랑 살던 전셋집에서도 나와서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더구나. 심지어 퇴직금이랑 전세금은 전부 암 환자를 위한 기관에 기부해버렸고 다 부질없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한텐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화도 내고 어르고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다. 근데 그놈이 집에 와서도 통방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 어머마, 이러다 우린 걔가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너무 무섭구나.
우리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제발 널 아꼈던 우릴 봐서라도 성국이한테 해찬이라도 가끔씩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걔가 자기 아들을 보면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 미련이라도 가질 것 아니냐.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그래도 제발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살려다오.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이런 엄청난 배신을 당한 채 인생이 망가져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솔직히 제가 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남편이 쓸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고 평소 저를 너무 아껴주셨던 시아버지의 눈물 섞인 부탁을 외면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를 통해 남편과 만날 약속을 잡았죠. 혜찬아, 아빠 기억나니? 아빠, 혜찬이가 아빠 10밤도 넘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어? 5살이 된 아들은 기특하게도 아빠를 기억하는지 자기 아빠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몰라보게 마른 남편은 아들을 끌어안고 한동안 펑펑 울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도 당신 얼굴 보는 거 불편하고 지금 당신이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 그때 내가 말했지? 당신이 직접 선택한 일에 대한 대가는 분명 치르게 될 거라고. 그 여자가 뒤통수를 쳤건 어쨌건 지금 당신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그때 가족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야. 당신은 당신 선택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그만 징징대고 당신한테 남은 가족인 어머님, 아버님 더 이상 걱정시키지 마.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앞으로 살면서 최악의 아빠, 최악의 아들만은 되지 마. 겸허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해. 일도 구하고. 그래야 나한테 꼬박꼬박 오래도록 양육비도 줄 거 아니야. 여보,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당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 미쳐서. 그만해. 당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난 이 이상 당신한테 마음 약해질 일 없으니까. 우린 딱 혜찬이 아빠 엄마로서 가끔씩만 이렇게 보는 거야. 앞으로 사과할 일 있으면 혜찬이한테나 실컷 해. 나 간다. 다음엔 그 지저분한 더벅머리 싹 밀어버리고 와. 이 만남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그 뒤 조금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하신 시아버지는 제게 남편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곤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전 남편의 일을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훌륭한 일인지 아냐며 딸을 잘 키웠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저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을 가끔 마주쳐야겠지만 못 박은 것처럼 전 남편과 그 이상은 어떠한 교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배우자로서의 모든 신뢰를 잃은 전 남편은 우리 아들 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저는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그때 남편을 만난 걸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듯 저 또한 그때 남편을 선택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지난 제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는 엄마로서의 인생에 집중해 살아갈 거예요. 다만 저도 전 남편도 또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한 번의 엄청난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하나만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돌싱입니다. 저도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다 오네요. 여러분, 혹시 개천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개천에서 난 용이란 뜻으로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지만 역경을 딛고 나름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한 사람을 빗대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딱 개천용이었어요. 개천에서 난 용을 만나면 개천으로 끌고 간다는데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1년 3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유독 과묵하고 학구열이 뛰어났는데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죠. 하지만 남편이 왜 그토록 학업에 매진해야 했는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야 자세히 듣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되지 않아 무슨 일인지 남편은 술을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이 꽁꽁 감춰온 가정사를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직도 그날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지금처럼 코끝 시린 겨울날 한적한 포장마차에서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크게 망해서 전화세 내기도 힘들었고 기름 보일러도 떼지 못해서 온 가족이 벌벌 떤 적도 많았어. 그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던지 이제야 털어놓는 거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공부에 집착했는지 몰라. 남편이 녹록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태 과묵하게 학업에만 몰두해야 했던 이유가 어려운 가정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 당황한 기색에도 남편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어. 꼭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감히 결혼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내 인생을 걸고 당신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먹이며 고백을 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불우했던 과거사를 고백하며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 사람을 어찌 제가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엔 오히려 제가 산부인과 의사고 저희 집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날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아무래도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해야 하는 남편의 처지가 못마땅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신혼집을 얻을 때에도 부모님이 절반을 보태주셨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대출받아서 장만해야 했기에 하나뿐인 딸이 없는 집안에 시집가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착한 마음만을 보고 친정 부모님의 우려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친정에도 잘하니 부모님도 점점 마음을 열고 남편을 좋아하시더군요. 시댁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다정했고 말주변이 좋은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주변 친구들조차도 저에게 좋은 남편 둬서 좋겠다고 다 부러워할 정도였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늘 시댁이었어요. 아가, 넌 참 시집 잘 왔다. 우리 상우 같은 애가 어딨냐? 성실하지, 똑똑하지, 잘생겼지. 네, 어머님, 그러게요. 아가, 그러니까 너 상우한테 잘해. 알았지? 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말을 내뱉으시던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은근 기분이 나쁘더군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니 결국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나한테 시집 잘 왔다고 하시는 거야? 난 어디 하자 있어? 자기야,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냥 자식이라 예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 어차피 내가 장가 잘 간 거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뭐. 내가 이번 주 저녁 설거지 당번 다 할 테니까 화 풀고 당신은 푹 쉬어.
나 이번 주 병원 당직이거든? 참나. 제가 투덜거릴 때면 남편은 늘 너스레를 떨고 비위를 맞춰주니 저 역시도 못 이기는 척 풀어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 없으시고 말을 막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과거사를 들은 이유라 오히려 시댁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여유가 있는 친정에 비해 시부모님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오신 적이 없으셨고 값비싼 레스토랑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몇 번이나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미용실이랑 피부관리 좀 받으려고 하는데 한 5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무슨 미용실이랑 피부관리요? 갑자기 전화를 거셔서 생전 받지 않던 미용실과 피부관리를 하시겠다더군요. 5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당연하다는 말투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관리냐고 되묻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하셨죠. 친구들이 같이 받자고 하는데 다 며느리가 해준다고 자랑을 하길래 나도 며느리로는 꿀리지 않잖니. 내 며느리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라며 저를 축켜 세우시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가도 얼마나 받고 싶으시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혹시나 친구분들 사이에서 기가 죽으실까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곤 바로 50만 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당황스러운 부탁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노릇을 한 것 같아 당시엔 뿌듯했네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결혼을 할 때부터 양가 집안 차이가 많이 났기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편의 기를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뻔뻔한 요구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시댁과 한 동네에 살기에 시어머니는 가끔 제게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늘 한 동네에 사는 게 불편했는데 이사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제 휴무였어요. 뜬금없이 대낮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가, 너 지금 어디니? 집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혹시 또 저희 집에 오시려는 건 아닌지 내심 긴장했어요. 어, 여기 너네 집 앞에 시골 밥상인데 잠깐 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웬일로 평소 자주 가는 식당이라며 저더러 오라고 하셨죠.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한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모두 거나하게 취하신 채 술판을 벌이고 계시더군요. 무슨 잔칫날처럼요. 어머님, 저 왔어요. 평소 저를 따로 부르는 분도 아니셨고 더구나 이렇게 친구분들이 있는 자리에 왜 저를 부르셨을까 싶어 쭈뼛하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거내진 얼굴로 웃으며 쩌렁쩌렁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왔니? 여기 우리 며느리 결혼식 날들 봤지? 아, 안녕하세요. 아, 그 잘난 의사 며느리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잔뜩 취하신 친구분들이 돌아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내가 네 자랑 좀 했더니 좀 불러보라길래 전화했어. 우리 며느리 의사잖아, 의사.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님. 아가, 이거 얼마 안 먹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계산 좀 해줄 수 없을까? 네? 계산이요? 제가요? 내가 이렇게 며느리 자랑을 이만큼 했는데 계산도 안 해주고 가면 좀 그렇잖아.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계산을 시키시려고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황당했지만 분위기상 제가 꼭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잔뜩 취한 친구분들과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싫다고 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고 여기 있는 모두가 절 두고두고 경우 없는 며느리라고 욕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른거린 건 남편의 얼굴이었네요. 아, 얼마예요? 다행히 비싼 곳이 아니어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심호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아기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후였고 추후에 아기가 생기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자꾸 계산을 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시댁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었죠. 하지만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주 저를 끌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가, 너 내 친구 화연이 알지? 걔 손주가 돌이라는데 내복이라도 사주는 게 어떨까? 네? 제가요? 응. 어차피 화연이 손주 내복 사주면 니들 애기 낳았을 때도 화연이가 내복 하나 해줄 것 아니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 친구분의 손주인데 왜 제가 결제를 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하지만 워낙 자잘한 금액들이라 따지기도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키지 않는 시댁이었지만 남편만큼은 정말 저에게 잘했네요. 결혼하고도 온갖 기념일을 챙겼고 집안일도 오히려 나서서 더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말실수를 하시고 무리하게 굴어서 남편은 더욱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오히려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좋으나 싫으나 내 남편 낳아준 부모였기에 저 역시도 불편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변에 딱히 시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기에 친구들은 그저 결혼 이후에도 변치 않고 저를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을 항상 부러워했는데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게 좋아서 저도 구태여 시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 남편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그래서 더 모임에 나가는 게 즐거웠던 건지 모르겠네요. 못 보던 가방인데 뭐야? 받은 거야? 어, 요번에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사줬네. 와, 너네 부부는 아직도 사랑이 넘치는구나? 난 한 번도 가방 못 받아봤는데. 우리 남편이 사랑꾼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냐고. 그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남편 자랑으로 흘러갔어요. 모인 친구들 대부분이 인고 부부이기에 서로 남편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 친구가 큰 소리로 흐느끼며 테이블 위로 엎드리더군요. 슬기야, 너 왜 울어? 친구들 모두 깜짝 놀라 황급히 티슈를 뽑아 우는 그 친구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내 남편 바람 폈어. 그렇게 나만 사랑한다고 하던 놈이 바람 폈다고. 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울지마 말고 좀 말해봐. 당시 울먹이며 남편의 외도를 고백한 친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친구라 더 놀랐네요. 결혼 준비할 때 스냅 업체나 메이크업샵 소개를 받는 등 정보 공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안 울어? 나 이제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애도 있는데 이제 막 돌대는 어떡하냐고. 나 진짜 죽고 싶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잔 다 똑같아.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너네도 너무 남편 믿지 마. 이제 막 돌된 애를 두고 어쩌면 좋냐고 우는 친구를 보자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울고 있는 친구의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였기에 저희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친구를 위로해주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조언해 주었지만 와중에도 저는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가 딱하고 안쓰럽지만 그건 친구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향이 같은 친구가 저에게 은근히 물어보더군요. 너 만약에 상호 씨가 바람 피면 어쩔 거야?
우리 남편이? 헉이나 겁 많아서 바람필 위인도 못 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슬기 남편은 뭐 바람필 줄 알았니? 에이, 그래도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절대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상상조차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친구는 웃는 제 모습을 바라보다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말하곤 돌아갔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친구의 말을 그땐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네요. 내 남편은 그럴 일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역시나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 설거지를 싹 치워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아기만 생긴다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늙지 않게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혹시라도 우리가 다투게 된다면 그 원인은 온전히 시댁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댁으로 인한 다툼이라 해도 남편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이 또한 충분히 이겨낼 거라 자신했네요. 이렇게 언제까지나 행복했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다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신 처녀 때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가더니 지금은 한 60kg 나가지 않아? 너무 살이 쪘네. 이게 뭐야? 어느 날 단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해 지적한 적 없던 남편이 제가 살이 쪘다며 저를 거울 앞에 세우더군요. 결혼하고 살이 많이 찐 건 사실이지만 막상 남편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 외모나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싫어? 그런 건 아닌데 당신 운동 좀 해야겠어. 보기가 영 좀, 보기가 좀 뭐? 지금 내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야? 놀라서 되물으니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아, 아니야. 말끝을 흐리며 방을 나서는 모습이 전에 없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전 남편 말대로 제가 너무 살이 쪘나 보다고 스스로를 탓했죠. 그리고 몇 년을 함께 살았으니 권태기가 올 법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주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싶어 무미건조해진 그의 태도를 바꿔보려 남편의 생일날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미역국 끓였는데 조금이라도 먹고 가. 아, 됐어. 나 양치했어. 그래도 내가 끓였는데 한 술이라도 뜨지. 아, 귀찮은데. 평소 같으면 고맙다고 말하며 먼저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을 텐데 생일상을 보고도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에 울컥했지만 억지로 남편을 끌어다 식탁에 앉혔네요. 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자리에 앉은 남편은 억지로 한술 뜨더군요. 으, 짜! 이게 뭐야? 그냥 차려주지 말지. 양치 다 했는데 또 해야 되잖아. 오만상을 찌푸리며 하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남편은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바로 출근을 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잡채며 갈비찜, 미역국, 오리고기를 잔뜩 해놨는데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덕분에 더욱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정말 운동이라도 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전과 달리 미묘하게 달라진 게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남편은 확실히 전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태도가 변한 건 바로 이때쯤일 거예요. 여보, 나 오늘부터 작은 방에서 잘게. 멀쩡한 침대방 놔두고 웬 작은 방. 얼른 들어와. 아니야.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하고 또 피곤해서 코도 고는데 당신 편하게 자. 저를 위한답시고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죠. 아기를 갖기로 해놓고 방을 따로 쓰면 어쩌냐고 화를 냈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더군요. 혼자 자기를 완강히 고집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그렇게 저희는 각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안방에 누워있자면 남편과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전까지 도란도란 얘기하던 때가 그리워
눈물이 나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때쯤 남편은 정말 야근이 늘고 출장도 잦았기에 프로젝트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새벽 2시였고 당연히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지만 작은 방에서 웅얼웅얼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려 했지만 자세히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야? 누구랑 통화해? 제가 방문을 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최근 들어 계속 피곤하다는 말만 내뱉던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은 그 시각에도 말똥말똥 눈을 뜨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통화라니.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 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 왜 말도 없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깜짝 놀랐잖아. 노크 좀 해. 문을 잠그던가 해야지 원.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짜증이야? 분명 뭔가를 묻고 대답하는 소리였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니 수상했죠. 또 지나치게 화를 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지만 더 캐물어봤자 화만 날 게 뻔하고 늦은 새벽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꽤나 놀랐겠다 싶어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네요. 다녀왔어. 여보 왔어? 어, 너무 피곤하다. 나 좀 씻을게.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은 귀가했고 그날도 프로젝트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고 투덜대더군요.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의 빨랫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남편의 양말을 보는데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단발머리였기에 확실히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죠. 신발 버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엔 어딘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 결국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네요. 당신 오늘 점심 어디서 먹었어? 구내식당이지. 그럼 저녁은? 저녁에도 구내식당 이용했지. 돈 아깝잖아. 출근해서 지금까지 신발을 벗을 일이 없던 남편의 양말에 도대체 왜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속 사무실에만 있었어? 그렇다니까. 왜? 당신 양말에 묻은 이 머리카락은 뭐야? 남편의 양말에서 떼어낸 머리카락을 들어올렸어요. 뭐야, 그거 내 양말에 붙은 거 맞아? 그럼 당신 양말이지. 당신 양말에 끼어 있는 걸 내가 뗐는데. 우리 여태 바빠서 친구들이랑 제대로 된 집들이 한번 못했어. 우리 집에 온 사람도 양가 부모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긴 머리카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생각났다는 듯 점심시간에 잠시 어머님 댁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아, 나 잠깐 어머니가 화장실 등이 나갔다고 좀 봐달라고 하셔서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 상아 머리 길잖아. 갑자기 어머님 댁에? 근데 왜 말 안 했어? 아이, 그럼 잠깐 갔다 온 것도 말해야 돼? 정신 없어서 말 못했어. 다음부터 말할게. 남편은 머리카락의 주인이 신우라고 말하며 돌아섰지만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시시콜콜 모든 일을 이야기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계속 캐물으면 짜증을 낼 것 같았고 고작 머리카락이었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의심의 실체가 드러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였습니다. 회식이라 늦는다는 남편의 말에 먼저 잠을 청하려 해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더군요.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게 한눈에 봐도 주량을 넘길 정도로 먹었구나 생각했죠. 뭔 술을 이렇게 먹었어 인간아. 이렇게 술 먹으면 큰일 나.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도록 먹어. 작은 방으로 비적비적 들어가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외투라도 벗으라고 소리치는데
그 순간 남편이 바닥에 토를 하더군요. 평소 술을 마시던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기에 이 사람 역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등을 두드려 준 뒤 황급히 닦을 것을 가져왔네요. 남편은 본인이 토를 한 줄도 모르고 작은 방 매트 위에 코를 골며 누워 있었죠. 한참 바닥을 닦고 있는데 남편의 잠꼬대가 들렸어요. 태연아, 나도 너 좋아. 나도 보고 싶어. 근데 나 이제 가야 돼. 내일 또 보면 되지. 야.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낯선 이름에 저는 그만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찝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잠꼬대하는 남편을 흔들며 다시 말해보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이었어요. 태연이? 다시 말해봐. 뭐? 누구라고? 응야, 응야.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이 찝찝한 마음을 다 씻어내고 싶었지만 생전 휴대폰을 잠그지 않던 사람이 웬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야, 비밀번호 뭐야? 휴대폰 비밀번호가 뭐냐고? 어, 아, 귀찮아. 그 길로 저는 남편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블랙박스 영상에 뭐라도 잡힐까 싶어 확인해 봤지만 블랙박스는 포맷이 되어 있었어요. 여태 의아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모든 행동들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소름이 끼치더군요. 생각보다 치밀한 행동과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속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태연이란 낯선 이름, 그리고 잠긴 휴대폰과 포맷된 블랙박스를 보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신했습니다. 그간 은은하게 남편의 옷에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며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등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더군요. 처음엔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수 냄새도 직장 생활을 하고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배어올 수 있는 거라 위로하며 넘겼어요. 저만 알던 사람이었고 바람을 필 위인도 못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의심들을 떨쳐내려 애썼나 봐요. 하지만 기분 나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저는 지체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남편의 뒤를 캐고 싶었지만 출근을 해야 했기에 결국 흥신소에 문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흥신소를 이용하는 게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사연 채널을 통해 흥신소로 외도의 증거를 잡은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망설이다 방문하게 되었네요. 아직도 처음 의뢰를 하러 흥신소에 방문했을 때 느낀 낯선 공기와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가 기억이 납니다. 간단한 상담을 진행했고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했네요. 우선 의뢰를 하고 성금을 치른 뒤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3주 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답답해도 절대 남편에게 티를 내거나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당부에 초조한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가던지 무척 긴장됐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하던 소식만큼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저 저의 쓸데없는 의심으로 끝나는 해프닝이길 바랬어요. 평범한 여느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일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3주가 흘렀고 흥신소를 통해 받은 연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좋지 못한 소식이라 죄송하네요. 남편분 완전 쓰레기예요. 흥신소 직원의 첫 마디더군요. 이후로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잔금도 받아야 하니 이따 퇴근하시면 저랑 보시죠. 퇴근하기 무섭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오피스텔까지 얻어 왔다 갔다 하고 있더군요. 두 집 살림을 하는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 행각, 그리고 진한 애정 행각과 둘의 아지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남편이 외도한다고 울며 말하던 친구를 위로해 줄 때까지만 해도 내 남편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믿었고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이 인상 깊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보고도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잔금 주시죠. 흥신소 직원은 충격에 빠진 저를 보고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난 것조차 그들에게는 반복되는 일과 같은지 딱딱한 그 시선과 목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군요. 약속한 잔금을 치르고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감정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죠.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원통함에 눈물이 흘렀다가 제 처지를 비관했다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도 했네요. 불현듯 이제 막 돌대내를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울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가 없다지만 이혼을 마음먹기까지가 쉽지 않더군요. 남편의 분류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저에게 닥칠 줄은 몰랐죠. 지금 어디야? 집에 오자마자 저는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나 회식이라 늦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놈은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회식이란 단어에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진짜 회식이라 해도 그를 기다려줄 마음은 없었어요. 당신네 회사는 무슨 놈의 회식을 그렇게 해? 요즘 우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금방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기다리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상간녀 얻은 오피스텔에 있을 것 같았고 저는 즉시 그의 휴대폰으로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불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어요. 그러자 회식으로 늦을 것 같다던 남편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시나요? 회식 핑계를 대던 남편 놈은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튀어오더군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잠깐 미쳤었나 봐. 근데 정말 헤어지려고 했어. 정말이야. 잠깐? 잠깐 만나려는 애가 오피스를 얻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걔가 지멋대로 얻은 거야. 난 싫다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막 매달리더라고. 그냥 거기서 밥만 먹자고. 진짜 밥만 먹자고 해서 난 밥 먹은 죄밖에 없어. 변명이나 거짓말에 조금의 성의도 없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밥만 먹기 위해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얻어서 밥만 먹었다고? 거짓말도 작작해라. 밥만 먹기 뭘 밥만 먹어. 내가 보낸 사진이랑 영상 똑바로 안 봤구나. 너 그렇게 나한텐 집안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대기업 들어가야 한다며? 근데 너 어쩌니? 이제 그 회사도 잘릴 텐데. 너 내가 호구로 보였나 봐? 나 이렇게 안 끝낼 거야. 미안한데 나 남편 바람 눈 감아줄 정도로 안 착해. 넌 네 죄값 달게 받아. 참을 수 없는 화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남편 놈은 제 어깨를 끌어안으려고 하더군요. 더러워. 그 손 치워. 거칠게 손을 뿌리치자 남편은 얼른 제 눈치를 보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 말만 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두 손 모아 비는 모습에 화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한심한 놈을 믿고 의지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네가 만난 상간녀도 유부녀더라? 가정 있는 애들끼리 어떻게 이런 생쇼를 할 수가 있니? 진짜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아무리 간통죄 폐지가 됐어도 그렇지. 너네가 사람이야? 어?
너네가 인간이냐고.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조상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너랑 사이에서 애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야. 제가 내뱉고도 흠칫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애가 생기길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되다니 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부모님이 보태주시고 제가 대출을 받았기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편 놈을 맨몸으로 쫓아낼 수 있었네요. 입사 후 소처럼 일한 전 남편 놈은 워낙 시가에 들어갈 돈이 많았는지 모아둔 돈도 없었고 오히려 대출만 더글더글 했거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냥 기다려. 결정? 어떤 결정?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난 니네 회사로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나가라고. 넌 그냥 기다리기만 해. 소리치는 제 모습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을 나가더군요. 전엔 남편의 뒷모습이 늘 짠하고 안쓰러워 보였는데 그날따라 발로 걷어차고 싶을 정도로 보기 싫었네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남편 놈을 내쫓고 다음 날 저는 곧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만큼 믿음이 깨졌기에 헤어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죠. 그렇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매일같이 집 앞으로 찾아와 제게 미안하다며 울부짖더군요. 싹싹 빌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됐지만 아무리 반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5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남편이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 바람을 피웠다는데 어느 누가 흔쾌히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아무리 남편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쉽게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렇게 잘못을 빌면 빌수록 더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잘못했단 말 한마디로 용서될 거였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여보, 미안해. 미안해. 제발,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할게. 당신이 시키는 건 다 할게. 회사를 옮기라면 옮길게. 제발. 외도를 제 눈으로 확인한 이후 미련이 없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하게 끝내려고 했지만 남편이 계속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 바람에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인 소모로 지쳐갈 때쯤 뜬금없는 시모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 왜 전화를 안 받니? 전화기가 고장이 났나? 혹시라도 대신 제게 사과를 하고 아들의 용서를 구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아봤지만 들려오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니 전 남편 놈이 아직 시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다름 아니라 네 시누이가 곧 시집 간다지 않니? 그런데요? 처음으로 시모의 말에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여태 당한 게 있어 마지막엔 한마디라도 속 시원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처음 듣는 제 냉랭한 목소리에 시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요라니? 뭘 또 말을 그렇게 남처럼 하니? 네 신우 시집 가는데 사돈 될 사람 집안이 꽤 좋은가 보더라고. 근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네가 한 3천만 원 정도 보태줘야겠다. 3천이 어딨어요 제가? 너 왜 그러냐? 애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이리 꽁꽁 싸매. 됐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3천만 원 입금해라. 여러분, 이게 과연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돈 빌리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평소 시모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이혼 소송 중인 이 와중에도 굳이 더 참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죠. 우선 저는 현금으로 뽑아 3천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뽑아서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퀵? 그건 위험하잖아.
퀵이 뭐가 위험해요. 제가 안전하게 보내라고 당부할게요. 그렇게 저는 3천만 원 대신 선물을 보내드렸네요. 어머님, 아마 10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제 선물 받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마 어머님은 그거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네요. 그럼 끊습니다. 시모는 정확히 2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시모의 기겁한 목소리에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예, 아가, 이게 누구냐? 이거 우리 아들 맞아? 옆에 이 기집애 누구야 대체? 이게 무슨 망측한... 당신 아들이 바람핀 사진이잖아. 내가 보낸 영상도 끝까지 보세요. 부끄러워서 그 영상만큼은 보내드리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돈 하시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매듭 지으려고 보내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다른 사람 아니니? 우리 아들 맞아?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이젠 본인 아들도 못 알아보겠어요? 똑똑히 보세요.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너 이혼할 건 아니지? 원래 남자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날 봐서라도 용서해줘. 어떻게 불륜의 증거를 뻔히 보고도 시모는 용서해달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반대 입장으로 본인의 딸이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모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아 여태 참고 참았던 말들을 속 시원히 쏟아냈습니다. 아줌마, 나 볼 때마다 결혼 잘했다고 말했죠? 결혼 잘한 게 이런 건가요? 당신 아들 얼마나 잘 키워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을 파탄내게 만드나요?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줄도 모르고 전 이 가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거네요. 시댁은 허구한 날 돈. 남편이란 작잔 대기업 다니면 뭐예요?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랑 바람나서 헐렐레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아줌마, 저도 여자예요. 만약 당신 딸이 결혼해서 당신 사이가 바람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개념이 없으시네요. 전 더 이상 당신 시어머니로 모실 마음 없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아가, 잠깐만 전화 끊지 말아봐라.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잠깐이라도 내 얘기 좀 들어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모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시모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네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결국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했네요. 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계산을 하라고 저를 불렀을 때보다 바람핀 아들을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시모와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지만 전 남편 농가는 이대로 조용히 끝낼 수 없더라고요. 당시 저는 심적으로 힘들었고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 약을 먹기에 이르렀는데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탈모까지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전 남편의 회사에 민원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고민하다 회사 인사과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5년간 유지해오던 제 가정이 어떻게 파탄났는지 간략하게 적어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호 씨 아내입니다. 5년간 결혼 생활하며 저는 행복한 가정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다니는 남편 박상호와 상간녀 김태연 씨의 외도로 인해 저희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이곳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이 좋은 회사에 다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와 함께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함께 보내버렸고 회사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져 상간녀의 남편도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쪽 집 역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네요. 회사에서는 품위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간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 한들 사내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겠죠. 놀라운 사실은 상간녀에게는 애가 둘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애들을 팽개치고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녀는 알고 보니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그쪽 남편도 일을 갈았는지 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뺏길 위기라네요. 가정을 두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대가겠죠. 직장에서도 잘리다시피 나왔고 불륜 소문도 파다하게 퍼진 데다가 이혼으로 아이들까지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간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회사에서 일은 잘했는지 징계가 내려지는 대신 지방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번화가도 마땅치 않은 시골 지방이라 그곳에서 쓸쓸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며 오피스텔까지 얻어 불륜을 한 둘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이 났기에 적지 않은 금액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어차피 집은 제 명의인지라 그놈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핀 남편을 맨몸으로 내쫓으며 이로써 저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전 남편은 아직도 이혼을 인정하기 힘든지 아니면 먼 타지살이가 외로운지 주기적으로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도 안 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까? 나 너무 후회스러워. 나 당신을 생각했던 내 마음은 진심인데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심지어 제게 다시 합치자는 말까지 하면서요.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뻔뻔하게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전 이 사람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성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전 남편을 떠올리면 초라하게 질척이는 모습뿐이네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말한 인과응보인가 보다. 좋은 일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엔 나쁜 결과가 따른다잖아. 네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못 느꼈나 봐. 난 다신 거지 같은 니네 집 식구들과 엮이고 싶은 마음 없고 마누라 두고 바람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합칠 생각은 더더욱 없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만나달라는 연락이 왔기에 번거롭지만 제 전화번호를 아예 바꾸게 되었네요. 아기를 참 예뻐했고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좋아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부에게 생명이 찾아오지 않은 건 하늘이 도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외도에 대해 대처하려고 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분이나 아이가 혹시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헤어짐을 망설였을 것 같네요. 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고 우울증도 겪었지만 지금은 전 남편과 시가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지워보려 열심히 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결혼 생활했던 5년의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 오히려 제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실하고 듬직해 보이던 전 남편의 첫 모습과 가정사를 고백하는 안쓰러운 모습만을 보고 너무 사람을 믿었던 게 아닐까 하는 후회는 남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는 누군가를 알아볼 땐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가정사가 불우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심호를 참아주었고 과거 성실하고 과묵한 모습만을 기억하며 내 배우자는 절대 외도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틀렸다는 걸 몸소 배웠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저는 아픈 기억을 이겨내보려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운동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결혼 생활은 절대 한 사람만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마 이곳의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 중 90% 이상은 가정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유지되려면 두 사람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일궈 나가야 하는 것이며 절대 상대 배우자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외도나 여러 부정행위로 인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지난해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올해는 이 사연과 함께 저의 아픈 기억을 툭툭 털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